2022년 10월 15일에 278억, 유튜브 300억 계좌 인증, 2022년 8월 8일 620억, 27살에 주식으로 620억을 번 청년이 100억까지 가장 빠르게 수익을 내는데 주력적인 매매법은 매매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매매법은 자칭 슈퍼게임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분봉, 거래대금, 호가창, 실시간 뉴스의 혈안이 돼서 직장인들이 따라할 수 없는 매매법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바쁜 직장인, 주식창을 하루에 한 번만 보고 싶은 사람 또는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돈 벌고 싶다면 가장 쉽고 평생 써먹을 수 있으면서 확실한 매매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청년의 매매법을 알기 쉽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청년은 시간여행TV라는 분인데요. 나이는 1994년생이고 만으로 28세에서 29세로 보여집니다. 현재 출간한 책으로는 주식투자의 전략, 테마주 백과사전, 만화로 배우는 주식투자 이렇게 3권의 책을 썼고요. 과거 유튜브에서 인증했던 수익은 300억대였고요. 그대로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지 않고 SNS에서 어떤 한 분이 근황을 물었더니 자산이 한 620억이다라고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인증된 것은 현재까지 300억입니다. 그리고 수상 이력을 보면은 KB증권 투자왕에서 실전 투자 대회 우승을 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5% 이상 지분 공시를 했던 종목이 있었는데 PC디렉트, 에이텍TN, 소프트캠프, 성우테크론 등이 있었습니다. 이미 다 매도된 상태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이 유명해졌었고 그러다 보니 한번 이슈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우선주라는 종목에 허수 주문을 넣었다는 이제 의혹이 있어서 한 차례 이슈가 되었지만 그가 말하는 이제 매매법과는 좀 별개의 문제이고 다 확실하게 5% 지분 공시하면서 어떤 매매인지 선보였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자가 말하는 이 매매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것이고 저의 사견을 더한다기보다는 이 책을 요약한다는 느낌으로 영상을 찍을 예정이고요.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선 제가 설명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간여행TV의 소형주 매매법입니다. 자, 그러면 왜 소형주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 소형주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자는 이에 대해서 두 가지를 포인트를 가지고 답변을 합니다. 첫 번째, 소형주는 시가총액 150억 밑으로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형주라면 회사가 망하거나 큰 리스크가 있지 않은 이상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 시가총액 150억 밑으로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요. 아무런 실적과 매출이 없는 회사더라도 현재 상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그러할 여력이 있다면 최소 100억 중반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왜 많은 비상장 기업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면서까지 기업을 인수해서 우회 상장을 하려고 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형주 매매법은 시총 700억 미만인 종목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좀만 내려가면 이제 150억인 이 구간이 회사가 망하거나 큰 리스크가 있지 않은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어려운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하향하고 있고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만약에 매수하면 지하실까지 땅굴을 파고 하락하는 주가 경험이 많다고 하는데요. 시총이 고점 대비 10토막 이상 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소형주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자는 주식을 하면서 이런 의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방산주가 급등하곤 하는데 왜 빅텍이나 스페코는 급등을 하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해서 왜 급등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형주보다 소형주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100점 만점인 시험에서 90점을 맞는 학생이 99점이 되도록 지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하지만 30점을 맞는 학생이 33점이 되도록 지도하는 것은 꽤 할만한 난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을수록 숫자 상승이나 감소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적다고 하는데요. 시총 700억 이하인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30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시총이 낮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작은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재료가 발생되면 주가 이렇게 쑥쑥 오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가 당일에 10% 이상 오르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요약하면은 소형주는 리스크가 없는 한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슈에 민감하면서 주가가 이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의 시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소형주
소형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소형주 매매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뭐 좀 부가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과거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A 회사 등 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 세력 종합 수사 결과라는 보도 자료를 2023년 7월 6일에 낸 적이 있습니다. 작전 세력이 주가를 부양할 때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펄이라는 용어입니다. 이게 주가 부양 소재입니다. 여기 적혀져 있죠. 두 번째는 쉘입니다. 껍데기인데요. 이 껍데기 뭐냐면은 주로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시총이 작고 싸게 나온 상장사를 쉘로 삼아서 본업과 관련성이 전혀 없더라도 주가 부양에 유리한 핫 아이템을 무작위로 붙여서 대규모 시세 차익을 취득하는 것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낮다 보니까 이 핫 아이템을 무작위로 붙이니까 주가 이렇게 펑펑 좀 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쉘 껍데기가 있습니다. 껍데기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업에다가 펄이라는 재료를 붙이고 난 다음에 주가를 이렇게 부양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작전 세력의 은어일 뿐만 아니라 큰 테마주의 생태계이기도 합니다. 사실 테마 중에서도 기업과 실체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들은 적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관련주라고 해서 뭐 인맥주라고 해서 뭐 확연이 있다고 해서 사실 기업이 혜택을 받는 건 없죠. 단순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래서 이 소형주 매매법의 이 작전 세력들의 저 관점을 대입해 보면은 시총 700억 이하의 구간에서는 쉘의 구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껍데기이고 껍데기에서 아직 재료가 붙여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무관심합니다. 근데 이제 작전 세력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탕을 먹고 떠나려는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이제 경영 상황 안 좋고 그냥 싼 기업이면 다 좋다고 하겠죠. 근데 이 시간여행 TV 저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 소형주에서도 이 무관심한 영역에서 실적이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껍데기는 껍데기인데 아주 좋은 껍데기겠죠.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은 기업이 아무런 돈을 못 벌었을 때도 주식에 그냥 상장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150억 가치인데 실적이 좋다고 한다면은 시총 700억에서 떨어질 수 있는 한도치가 더 높아지겠죠. 막 500억, 한 600억 정도만 떨어져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리턴 값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소형주 중에서도 한 1, 20년 계속 소형주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은 성장주라고 우리가 보긴 어렵습니다. 단순히 여기 700억 이하의 구간에서 실적만 꾸준히 잘 나오면 되는 거고 망하지 않을 기업의 기준이면서 실적만 잘 나오면 되는 기업이면 되는 겁니다. 성장주로 접근하는 방법과 좀 다르고요. 성장주이면 현재 소형주를 평가받으면 안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좋은 껍데기인 구간에서 재료가 붙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이슈로도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은 어차피 회사도 좋겠다. 시총도 낮고 더 떨어지기도 힘들겠다. 이때 모아가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저자의 이 소형주 매매법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시가총액 700억 이하이면서 실적이 좋으면서 그 다음에 과거에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 그리고 과거의 테마로 엮여 있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테마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이라면 좋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 다음과 같은 책의 기준들을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할 때 기업이 이제 건전한지 봐야 되는데 피해야 할 기업과 그 다음에 주목해야 할 기업을 알려주고요. 재료면에서도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가, 테마 이력이 있는 부분을 체크할 때 어떠한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되는가, 그걸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해야 할 기업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3년 이상 적자입니다. 적자가 꾸준히 발생한 종목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요. 두 번째,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인 기업입니다. 이 뜻은 기업이 이익을 못 내고 자본금을 좀 까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관리 종목 지정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 잠식률에 대한 계산법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자나 유상증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재무적인 리스크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으니 이런 기업은 피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원리금 미지급을 하는 기업을 피해라고 하는데요. 채권자의 상환 청구 이후 원리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회사는 거래 정지가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트라는 사이트에서 여기에 DART라고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전체에서 원리금 미지급 검색을 해보면은 보고서명 이렇게 3개 나오죠. 이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선택한 보고서를 검색하면은 좀만 기다리면 이렇게 관련된 기업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은 소형주라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왜냐면 거래 정지가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니까. 유중,
전환사채, 신죽 인수권 부사채 등 메자님 발행이 있는 종목은 피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것을 메자님이라고 뜻하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조회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에너토크라고 쳐봅시다. 그래서 금감원 공시를 클릭을 합니다. 금감원 공시를 클릭을 하면은 대부분 다 나와요. 이 내역에서 유상증자라든지 전환사채 있으면 이렇게 뜨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과거 이력을 보고 싶으면은 분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를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은 과거의 이제 증자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뭐 채무증권 발행 내역이라든지 미상한 잔액이라든지 단기사채 미상한 잔액, 뭐 회사채 미상한 잔액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조회하시면은 메자닌 발행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자회사에 금전대여하는 기업. 상장사는 자금의 사용처를 감시받는 처지기에 비교적 감시가 느슨한 자회사로 수백억의 금전을 대여 시도합니다. 이것 자체가 이제 주주들에게 엿먹이는 행동이겠죠. 당연히 이런 종목들은 피해야 되고요. 두 번째, 편법 M&A입니다. 자금 대부분을 대출로 마련한 후에 상장사를 인수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요. 이 경우 보유주식 상당수가 담보로 잡히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대주주의 반대 매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종목을 이제 피해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소형주이다 보니까 망할 수 있는 징조가 보이는 기업들은 싹 다 피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주목해야 할 기업은 무엇인지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자신의 사업 영역이 명확하면서 그동안 보여준 성과가 명확한 기업입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기업이 성장한다면 그 성과를 나눠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인데요. 따라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의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모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과거 이 시간여행TV 이분이 소프트캠프라는 종목을 이제 매매를 했었는데 지분 공시를 하고 매수하고 매도를 했었는데요. 이 기업을 보면은 과거 IT 벤처 기업이 붐이 한창일 때 1999년도겠죠. 그때 창업해서 현재까지 생존을 했고 그 내실이 검증된 기업이라고 봤습니다. 상장 전에 그 부분을 캐치했고요. 그리고 PER이 보시면은 동종 업계 대비해서 낮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문서의 암호화를 통한 외부 유출 제어라든지 보안 솔루션을 주력 사업 영역에 두고 있고 고객사로 이제 뭐 KB국민, KEB 하나, 신한 등 주력 금융 그룹 및 SK, 현대기아차, 한화, 신세계 등 국내 주요 40개 기업 집단 소속의 1757개사가 소프트캠프의 고객사라고 합니다. 자, 이 종목을 보면 이제 자신의 사업 영역이 명확하고 그동안 보여준 성과가 명확한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연도 기준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IT 기업들은 회계 처리 특성상 실적이 4분기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1분기, 2분기, 4분기가 적자가 나더라도 4분기에 흑자를 내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연도를 기준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할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기로 보지 말고 연도를 기준으로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최대 주주 지분이 30% 미만이거나 또는 70% 이상일 경우 또는 최대 주주가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는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최대 주주 지분이 30% 미만일 경우에서는 적대적 M&A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물량을 매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사냥꾼이 덤벼들면은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팔기가 쉽지 않겠죠. 또한 이제 최대 주주 지분이 만약에 70% 이상일 경우에서는 유통 주식 수가 적으므로 대주주의 매도 물량이 나올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매매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고 합니다. 유통 주식 수가 적으면은 주가는 변동폭이 커지면서 시장과 무관하게 오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이 70% 이상이 되면은 품절주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품절주로는 양지사, 신라섬유 이런 종목들이 유통 주식 수가 적어서 잘 움직이죠. 그러한 이제 성격을 가진다고 하고요. 두 번째, 최대 주주가 10년 이상 회사를 경영한 경우에서는 회사에 대한 애착으로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최대 주주가 파는 회사를 사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종목을 잘 홀딩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최대 주주의 매도를 좀 더 의식하면서 매도가 좀 나오지 않는 구조 또는 나오더라도 괜찮은 구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높은 기업입니다. 부채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낮은 기업, 유보율이 업계보다 높은 기업에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기업에는 되도록 투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업종마다 이제 부채 비율 기준이 다 다른데 그래도 그 어떤 업종이든 간에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기업은 되도록 투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총 700억 이하인 구간에서 어떤 기업을 사야 되는가, 그래서 피해야 할 기업과 주목해야 될 기업을 알려줬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길게 또는 이제 튼튼하게 들고 갈 종목을 찾았다면은 그 종목이 이제 급등에 끼가 있는 종목이면 좋겠죠.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3년 이내 1거래대금 중 100억 이상 돌파한 적이 있는 종목을 보러 갑니다. 만약에 1거래대금이 3년 이내에서 단 한 번도 100억 이상 나오지 않았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테마주로서도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테마주로 엮인 놈이 또 다시 엮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 100억 이상 들어오지 않은 종목은 보지 마시고 100억 이상 들어온 이력이 있는 종목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과거의 테마주에 편승해서 상한가를 간 이력이 있는 종목을 보라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이 과거 테마주에 포함되어서 상한가를 이룬 이력을 가진다면 투자자들은 이를 학습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유사한 상황이 만들어질 때 또 상한가를 기록할 잠재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재명 관련주로 에이텍이 대장주로 했다면은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그 다음에서도 에이텍이 정치 테마 시즌이 올 때 관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네이버 연관 검색어에 노출되는 종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인지도가 높은 종목이 가장 크고 강하게 상승하는 대장주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지금 네이버 연관 검색어가 2022년 아마 2월부로 서비스가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인지도가 높은 종목이라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어요. 거래대금이 많이 몰리고 그 다음에 상승률이 높았던 과거 대장주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지금 보시면 에이텍 이렇게 저가 대비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거래대금도 막 5천억 이상 들어온 적도 있었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뭐 에이텍이나 뭐 에이텍 모빌리티 이런 종목들이 상승률은 어땠는지 거래대금 어땠는지 비교해보면서 이 중에서 가장 많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이 인지도가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게 이제 연관 검색어의 노출을 대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하향하고 거래량이 적은 소형주. 소형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락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형주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소형주 같은 경우에서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료의 발생이 확실한 테마에 관심을 가져라. 테마는 상황에 따라 끼워 맞추기 나름이지만 나는 이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첫 번째, 재료의 발생이 확실한 테마. 두 번째, 재료의 발생이 확실하지 않은 테마입니다. 재료의 발생이 확실한 테마로는 정치 테마주가 선거 일자가 확정되기에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실한 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테마주 세력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외로 이제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에서도 재료의 발생이 확실한 테마입니다. 주주총회 날짜가 정해져 있고 재판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따라서 개미들도 이러한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총 700억 이하인 구간에서 피해야 할 기업을 거르고 주목해야 될 기업을 찾고 난 다음에 무관심하게 우하향하는 소형주 이 구간에서 과거 테마 이력이 있는지 또는 이제 끼가 있는지 3년 이내에 1거래대금 중 100억 이상 돌파 이력을 체크해보고 과거 테마에 편승해서 상한가 이력이 있는지 체크해보고 네이버 연관 검색어에 노출된 종목 이걸 이제 대체해서 제가 과거에서 이제 핫한 종목을 찾는 기준을 말씀드렸죠. 그걸 또 체크해보고 그러면서 재료의 노출이 확실한 테마인 종목 대표적으로 정치 테마주.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최근 1년 동안 호재성 뉴스가 4회 이상 나온 소형주는 비정상적이라고 합니다. 이 뉴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터뷰나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조단위 신사업 진출이라든지 소형주에서 갑자기 그런 비이상적인 뉴스는 뻥튀기 된 주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재료의 노출이 확실한 걸로 정치 테마주가 있고 대선이 다가오기 전에 과거 이렇게 급등이 있었던 이력 있는 종목이 시총 700억 이하인 구간에 왔을 때 기업이 건전한지 체크하고 매수를 하고 다음에 또다시 발생할 재료를 기대하면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매매법이고 뭐 호가창이나 분봉이나 그런 것에 혈안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저자의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시총 700억 이하의 구간에서 무관심해서 매수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기준으로는 52주 신저가 대비 150% 이내에 소형주는 시장가로 매수하지 말고 지정가로 매수하라고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지수가 마이너스 1.5% 하락하는 날은 매수 기회라고 하는데요.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관심해서 매수하라. 거래량이 없거나 적은 상황에서 52주 최저가의 150%의 가격 범위 내에 있을 때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만약 주가가 52주 최저가의 150% 이상일 경우에서는 충분한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소형주는 호가창이 빈약한 경우가 많아서 시장가로 매수하면 매수와 동시에 당신의 계좌에 마이너스 1, 2%가 찍혀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가 주문을 통해서 매수 대기를 하면서 물량을 차근차근 모아간 게 좋고, 매수호가 주문은 최대한 나누어 진행한 것이 원칙이고 1회 매수 비용이 1000만원을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가장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동시호가를 통해서 매수하거나 또는 이제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5% 이상 하락하는 대세 하락장에서 매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대세 하락장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소형주를 매수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매도 타이밍은 거래량이 터질 때 매도하라고 합니다. 매도는 거래량이 터진 시점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익절이나 손절 모두 해당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소형주 매매를 할 때 충분한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시점에서 매도를 할 경우에서는 본인의 매도 물량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매도 여부는 시장의 상황과 거래량만으로 결정해야 된다 하고요. 시장의 상황은 내가 매수한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으로 교체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형주 매매법에 대해서 이론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가총액 700억 이하인 종목을 보시고, 두 번째, 그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을 보셔라. 그게 이제 피해야 할 기업과 주목해야 될 기업의 기준들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과거 시장에 관심을 받아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테마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그 기준이 이제 이 네 가지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 700억 이하에서 더 빠질 수 없는, 더 빠지면 땡큐인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시고 재료의 발생이 확실한 것을 노리면서 수익을 취하면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52주 신저가 대비 150% 이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매도는 이제 익절 또는 손절 모두 거래량이 터질 때만 매도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론을 들었으면은 이제 실전으로 대입을 해야 되는데, 실전으로 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여행 TV라는 분이 과거 지분 공시한 내역을 보면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또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그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텍 모빌리티라는 기업입니다. 당시 2월 24일에 보고 의무 발생일이 됐고, 그 다음에 2월 25일에 지분 공시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매수는 한 요쯤에서 했습니다. 공시단가는 8,077원이고요. 수량은 26만 7천주로 투자 금액은 21.5억으로 예상이 되고요. 수익은 한 116% 이렇게 익절하고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전 수익은 25억 전후로 판단이 되는 매매 내역인데요. 저자의 책에서 보면은 왜 매수를 했고 매도를 했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수 동기입니다. 테마는 재료가 소멸하지 않는 이상 영원하다고 하는데요. 시장 참여자들의 학습 효과로 인해서 과거의 주가 상승을 유발했던 재료가 다시 주목을 받는다면 이전에 해당 재료로 인해서 상승했던 종목으로 수급이 이동되기 때문이다. 에이텍 모빌리티는 당시 이재명 재판의 항소심이 끝나고 상고심 판결을 앞둔 상태에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주목을 받아서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큰 주가 상승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이때 지분 공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시총은 400억대였고 실적이 무난하고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랬는지 저와 함께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저자가 투자했을 당시에 재무제표를 보면은 2018년, 2019년을 봤겠죠. 당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고 있었고, 부채율을 보면은 50% 미만대로 전후대로 이제 형성이 되었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1600% 이상으로서 굉장히 튼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자는 이런 종목은 일반적으로 굳이 테마주에 편입이 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상승이 일어나곤 한다고 하는데요. 대선 테마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더욱 쉽게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 판단했다고 합니다. 에이텍 모빌리티라는 기업은 2016년 이때 보시면은 이때 급등이 나왔을 때 이재명 테마주로서 급등이 나온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테마 이력을 보고 시총 400억대 구간에서 실적도 좋고 다음에 발생할 이슈도 정치 테마로 또 예상이 되니까 이때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분 공시한 지 1개월 만에 주가가 5,300원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때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전국이 정치 테마주로 관심이 향할 거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도 정치 테마주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고 해요. 당시 이재명 지지율이 상승을 하면서 보유한 에이텍 모빌리티가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이때 상한가에서 팔지 않고 좀 더 홀딩을 했다고 합니다. 홀딩했던 근거는 첫 번째, 유동성 장세였다고 합니다.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주식시장으로서 계속 돈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SK바이오팜의 공모에 31조에 이르는 개미들의 돈이 몰려들었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현상을 보고 유동성이 많이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시장의 유동성이 커지면은 테마주에 과매수가 발생을 하면서 테마주가 더 높이 오른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좀 더 크게 상승하리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자, 홀딩했던 두 번째 이유는 주도 테마와 주도주의 교체라고 합니다. 이 당시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서는 이낙연 관련주 위주로 상승이 이루어졌고 이재명 관련주는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재명 테마주가 주목받기 시작을 하고 동시에 이낙연 관련주들은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시장의 정치 테마주가 이낙연에서 이재명으로 주도 테마가 이동이 되었구나 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갈 때 에이텍 모빌리티라는 기업이 에이텍보다 상한가를 더 빨리 안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이재명 테마의 대장주를 했던 에이텍보다 에이텍 모빌리티가 대장주로서 자리를 넘겨주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홀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뒤로 이렇게 주가 올랐을 때 이럴 때 매도를 했는데요. 했던 이유는 첫 번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였죠. 지지율이 한길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을 때 타 여론조사 기관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후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된다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로 인해서 실망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염려스러웠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이재명 테마주들이 시초가에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회로 이제 매도를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텍 모빌리티라는 기업을 소형주 매매법으로써 접근을 했고요. 자, 다음으로 성우테크론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은 공시단가가 4,105원, 투자 금액은 한 19.6억 원으로 보이고요. 예상 수익은 한 46%, 9억 원 전후의 세전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과거에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로서 엮인 종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우테크론이 그런 이력으로 인해서 과거 이렇게 뭐 상한가에 간 이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보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도 낮고 유보율도 1000% 전후로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있는 상황에서 당시 시총이 300억대였다고 해요. 그래서 시장에 무관심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때 지분 공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분 공시라고 유통 주식수라든지 유동성을 확대해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이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했고 5,000원 부근대에서 전량 매도를 했다고 해요. 왜 영화냐면은 7월 중에 케어젠이라는 제약기업의 IR을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대표이사의 비전이라든지 임상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기업의 이제 비중을 늘리자라고 생각을 해서 종목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케어젠에 대한 수익이 620억까지 올랐다 이렇게 커뮤니티에 돌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형주 매매법으로 대응한 종목이 소프트캠프입니다. 이 종목의 공시단가는 1913원, 투자 금액은 25.7억, 예상 수익은 37%, 한 수익금 한 10억 전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캠프라는 종목을 보면은 과거 IT 벤처기업 붐인 1999년도 때 이 붐이 한창일 때 창업을 해서 생존을 했고 내실이 검증된 기업으로서 상장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PER이 동종업계 대비해서 낮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돋보인다고 판단했고 디지털 문서의 암호화를 통한 외부 유출 제어 등 보안 솔루션을 주력 사업 영역에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객사로는 KB국민, 그 다음에 KB하나, 신한 등 주력 금융그룹 및 SK, 현대, 기아차, 한화, 신세계 등 국내 주요 40개의 기업 집단 소속 1757개사가 소프트캠프의 고객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영역이 확실하고 해당 사업으로서 입지도 확실한 기업이었죠. 그래서 이 종목의 재료가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이 시류 속에서 최적화된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지분을 한 5% 공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 수혜주로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서 이때 팔았다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가 소형주 매매법의 실전 사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매법은 알겠어. 그럼 종목은 또 어떻게 찾아야 되고 종목을 좀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리고 종목을 서치할 때 예를 들어서 52주 신저가 대비 150% 이내에 있는지 또는 3년 이내 1거래 대금 중 100억 이상 돌파한 적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마우스 계속 갖다 대면서 보면은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52주 신저가 100% 이내에 라인을 그려 놓는다든지 이제 10% 이상 급등한 이력이 있으면서 100억 이상 들어온 캔들을 이렇게 표시해 준다든지 이렇게 표시해 두면은 저자가 말하는 3년 이내에 1거래 대금 중 100억 이상 돌파한 종목이 있는 이력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용하기 쉽게 제가 상한가 초월차선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무료 어플이 있거든요. 여기서 상한선 스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주 매매법 차트 수식도 제가 여기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 지금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유도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재료의 발생이 확실한 테마에 관심을 가져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일정이 명확한 것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일정을 하나하나 다 찾기엔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제가 상한선 어플에 들어오시면은 상한가 일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일정에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한두 달치 일정을 다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정을 보시면은 앞으로 어떤 재료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매매 계획을 또 삼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이 영상을 보면서 이 매매법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의문도 들 겁니다. 그래, 여기 소외될 때 살아난 건 알겠어. 근데 과거에 급등했던 이 이력이 다시 급등하리란 보장이 있어? 이런 궁금증과 의문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추월 추산의 저희 채널 영상 중에서 월 1억 이상 버는 슈퍼개미들의 주식 공부법에서 재료 공부법을 또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평생 써먹는 재료 매매법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재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알려드렸고요. 그 외로 주식 뉴스 4가지만 알면 월천 법니다. 또 그 다음에 재료 특강이라는 이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의문보다는 점점 공부하면서 또다시 재료가 될 수 있겠구나 확신으로 갈 것이고, 그 확신이 생기면 여러분들도 더욱더 자신감 있게 매매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영상들을 꼭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3년이 절약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니까 오늘 말씀드린 매매법을 제대로 이용하고 싶다면은 한번 꼭 말씀드린 영상들을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에서 또 차트 수식도 해보시고 일정도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재료를 공부하다 보면은 당일에 급등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장전에 싹 다 뽑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보시면은 이 뉴스에 이 종목이 반응한 것을 봐서 이 재료는 10%짜리 20%짜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쌓아갈 수가 있어요. 단순히 뭐 이 뉴스를 보고 수익을 내라 이런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으로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매매를 위해서 일정으로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재료 공부법을 적용하고 이렇게 시황 뉴스를 보면서 재료에 대한 실시간적으로 매일마다 이렇게 학습을 해 나가신다면은 여러분들이 1년 2년 지났을 때 성장하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요. 뭐 이건 돈 드는 것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어플은 자원받을 수 있는 링크는 하단에 제가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또 공유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는 주식시장에서 백만장자, 억만장자를 이룬 사람들의 매매법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성장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영상을 올려보았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 자신에게도 큰 공부가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든 안 보시든 저에게 그 자체로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은 좀 더 이어가 볼 생각이니 좀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좀 괜찮았다라고 써주시면은 그걸 원동력 삼아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